안녕하세요. 캐도남마 이현우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들이 오늘 전격적으로 친북단체들에게 지령문을 보냈다는 사실 밝혀졌습니다. 지령문 핵심 내용 이렇습니다. 남조선은 국정화 반대 열기로 뒤덮여 있다. 지하단체들이 적극적 동참을 해서 민중 총궐기 투쟁 열기를 높여야 한다. 반대 기자회견, 토론회, 항의 시위 적극 전개하라. 북한이 우리 상황에 적극 개입한 모습입니다. 이런 지령문 보낸 까닭 누가 받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방금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내달 2일, 다음 주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망언을 일삼던 일본과 대화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마냥 원수처럼 지내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일 정상회담 3년 반 만입니다. 최근 20, 30년 사이에 한일 정상이 3년 반 이상 이렇게 안 만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노다 총리 후에 그 MB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 만나면 이제 3년 만에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뭐 투태력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그 정리가 됐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그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건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베 좋아하는 한국인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베가 별로 국민 여론도 좋아진 게 없고, 물론 국민 여론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나쁜 아베, 굳이 따지면 나쁜 아베를 왜 만납니까? 우리가 볼 땐 나쁜 아베지만 일본은 나쁜 아베가 아니니까 다시 재신임이 됐어요. 저는 외교라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국민 정서, 예.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익, 예. 이 두 개의 변수 사이에 끝없는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국익이 더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옆집 할아버지 장례식이라고 해서 아랫집 세대 애 낳는 건 못 낳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이 이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과의 동맹과 한국 미국과의 동맹 관계라는 게 이렇게 철저하게 얽혀 있고 갈라질 수 없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미국이 일본과의 저렇게 동행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만 따로 떨어져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준으로 일본을 적대시한다는 인상을 미국에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네. 어떤 형태인지 테이블은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외교 관계. 그 테이블이라는 자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밥상이라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가 있어야만이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해서 남북 관계도 그렇고 외교 관계에서도 그 테이블 자체는 없애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궁극적으로 이제 외교라는 부분에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겁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이가 안 좋을 때 많이 하는 법이거든요. 결국 일본이 박근혜 정권과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일본은 사실상 내실을 많이 기겠다 봐야 되겠죠. 우경화 잡아 서둘렀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궁극히 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일종의 상당히 우군의 전략을 많이 만들어놨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쪽이 뭔가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게 실리, 국익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이 정말 나빴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국민 여론을 나쁘게 한 이 말을 한 분은 정상회담을 할 대통령의 여동생입니다. 들어보시죠. 사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건 우회적으로 그건 부당한 거라는 생각으로 저는 얘기를 했어요. 상황까지 합해서 4번이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또 내정 간섭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과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갈등을 빚는 건 참 국가적으로 창피한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말이 100% 틀렸다라고 할 수는 또 없겠죠. 나름대로 뭐 본인 논리가 있겠지만 근데 저 발언이 나오고 국민 여론이 정말 나빴습니다. 일본 또는 아베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 있는 국민 감정을 저 발언의 국민 여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만나야 된다? 저분이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또 공교롭게 대통령하고 형제지간이니까 예. 대통령의 생각을 마치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대변해주는 그런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영 여사가 개인 생각이 저렇더라 하더라도 개인 예. 생각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기 포지션을 생각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저 말씀을 한 거는 국민들의 좀 이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아무튼 있는 거죠. 저 발언으로 역시 우리 국민들은 저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사과 많이 했지 않느냐. 이제 그만해라. 그렇죠. 네. 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한일 관계가 좋은 적도 잘 없었지만 틀어지기 시작한 출발점쯤 가면 MB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예. 당시에 이상희 총장님 청와대 계셨죠? 예, 근무했었죠. 예. 놀라셨죠? 그 근무할 당시는 이제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뭐 재밌었다기보다도 그 외교부도 몰랐었고. 그러니까 저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저기 방문한 것을 외교부도 외교도 모르게. 몰랐었고 해당 그 당시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도 몰랐습니다. 아, 외교안보 수석도 몰랐다. 그러니까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이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외교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연락을 받았냐 그러면은 이 보통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은 독도로 움직일 때 공군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국방부 협조를 예. 받아서 이제 공해상으로 특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초계기도 떠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공군 비행을 해야 되는 경우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국방부에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국방부에 연락을 했는데 이 국방부에서는 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놀라서 다시 이제 외교부에 그것을 타진합니다. 아, 이런 일인데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외교부 장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모르고 외교부 장관실에서는 다시 이제 천영우 외교수석에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이런 일인데 이거 알고 계시냐 그러니까 천영우 수석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른다.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이제 절대 보안, 아주 국민적 정서라든가 상당히 그 여론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보안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외교안보 수석실은 뭐 아주 벌집을 쑤셔놨죠. 벌집을 쑤셔놓고 해당 의전 쪽 그 일정을 담당하는 사람만 알고 있었던 그런 일정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해명한다고 이제 혼났죠. 당시 청와대 참모진이셨으니까 청와대 참모진들은 장관도 수석도 모르게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잘 갔다 못 갔다 나중에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는 뭐 극명하게 뭐 엇갈리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일단 판단이셨고 그 당시 그런 기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떤 기조였냐 그러면은 일본과의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불거지는 것이 나았냐라는 그런 어떤 논란이었었는데 어차피 우리 땅인데 이걸 자꾸 논란을 부추겨 봐야 우리만 손해 아니겠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청와대 쪽에서 판단한 부분이 뭐냐면 일본 쪽에서 우경화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을 조짐을 많이 느꼈었고 예. 또 그 당시 일본 쪽 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좀 불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했냐면은 결국 내 국토에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는 게 무슨 문제냐. 예. 그런 반론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 즈음에서 일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베 폭주도 시작이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아베 정권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기 자막이 좀 가려 있는데 731 부대입니다. 731을 연상하는 저 전투기에 731이 적혀 있는데 731이 저 옛날에 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불러다가 중국 사람 불러다가 생체 실험한 극악한 정말 반인륜적인 네, 할빈에 저 본부가 있었죠. 예. 1932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45년까지 저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 생체 실험도 하고 생화학 무기도 개발하고 사실 제일 많이 죽기는 중국인이 제일 많이 죽고 한국인, 러시아, 몽고인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731을 타는 이유도 뭐 이 대통령께서 완전히 저 전쟁용으로서 막 블리츠크릭 완전히 기습전처럼 독도를 가니까 일본의 시각으로 내 땅에 기습적으로 왔어요. 우리도 너들한테 일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저기 앉아 있는 건데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인 저는 이 대통령님 가신 데 대해서 뭐 우리 이 부총장님이 평가가 크게 엇갈리지 않았다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 오바마가 자기 그 군인들을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이라크 기지에
그 항공기 타고 들어가는 건 격려하기 그건 완전히 패트리티즘 애국심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 모두가 박수를 칠 건데 이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께서 가신 것은 본인으로서는 아주 당연히 하실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 뒤에 일본이 어떻게 나올 거를 생각하면 약간은 좀 불필요한 자극이라는 그런 부분도 또 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아베가 이런 식으로 또 예. 반박을 하는 그런데 이제 아베가 우리 대통령이 저희 간 거봐 아베가 수많은 사람을 생체 실험으로 극악하게 죽인 그 부대 마크가 찍힌 비행기를 타는 것은 뭐 솔직히 아, 평형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예. 평형 비교라는 의미에서 같은 무게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배나 다른 반격을 가한다 이 뜻입니다. 예. 아무튼 일본이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데 아베가 한 것은 저런 자극뿐만이 아니고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자기들 전쟁을 네, 일으킬 때 네. 썼던 네. 그 무기들을 네. 그대로 다시 만듭니다. 네네. 소류 항공모함은 또 다시 소류를 부활하고 제로센도 부활하고 카가함이라고 전부 2차 대전 또 중일 전쟁 37년 뭐 45년 정일 전쟁 때 다 쓰던 거 사실 다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최초로 만든 게 미국이 아니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펄하버 어택할 때에 일본이 자기들이 만든 항공모함 가지고 함재기에 날아가 왔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소류나 카가나 뭐 아카기나 히류나 이게 다 일본에서 유명한 항공모함인데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바로 보복당하죠.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의 함재기에 의해가 다 폭격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이 저 전쟁에 네. 일으킨 저 무기가 지금 그런데- 21세기에 부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특히 두 번째 이 소위 말하는 이전모 항모 그 후탄으로 나온 걸 카가라고 이름을 지었는 게 아주 신경을 건드리게 한데 이 카가가 소위 말하는 2차 세계 대전 때에 미국도 때리고 전 세계를 하여튼 쑥밭으로 만들고 불밭으로 만든 그런 항모인데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요 이름 가지고 다시 부활을 하냐 이게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염두에 두고 군국주의 부활을 이 주변국에게 위세를 그러니까요. 떨치고 있다라는 예. 그런 게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죠. 편치가 않고요. 네. 실제로 그 일본 사람들 극우파들이 혐한 한국을 혐오하는 네. 시위를 네.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위도 어찌 보면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묵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2012년 말 때 그냥 독도를 방문하고 이 과정에서 그때 노다 총리의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많이 흔들렸고 아베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점쳐졌던 부분이고 그런 우경화 작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부분은 외교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예.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외교 쪽에서는 조용한 게 좋습니다. 조용한 게 좋고 싸우지 않고 여러 가지 마찰 없는 것이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순탄하고 그걸 기대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 이제 독도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걸로 인해서 마찰이 심해지면 외교적으로 상당히 피로감이 들 수가 있다는 그 부분도 많이 예. 평가에 작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유엔 총회에 가서 소위 말해서 적극적 평화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집단 자위권의 이야기 나오고 예. 그다음에 그해 12월 달에 바로 일본의 방위 전략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우경화사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일본에서도 양심적인 지식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하토야마 이분은 전 총리죠. 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心から申し訳ないお詫びの気持ちをまず捧げ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そのような内容が安倍総理の真心からしっかりと排出されることを心から期待をしています。 예, 잠시 후에 영상이 나올 텐데 저분이 신발까지 벗고 사죄하고 큰절하고 이렇게 표정을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저런 양심적인 인사, 지식인, 국민이 드물지 않습니까?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예. 제가 일본 방위대학 교수도 했고 예. 일본에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면은 이 신직구나 동경에서 정말 혐한 시위를 하는 거 보면 한국 학생들이 혐일 시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과격합니다. 예. 그리고 아베가 들어서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 집차 같은 거 차를 가지고 마이클가 우리 시골에서 무슨 채소 장사하는 이상으로 시끄럽게 계속 떠드는데 예. 하토야마라고 앵커님 말씀하신 무라야마도 마찬가지고 무라야마도 그렇고. 이 배경이 1945년에서 1983년까지 38년간 자민당이 독주를 합니다. 근데 자민당 독주의 핵심 세력들은 아베와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나 무라야마나 하토야마나 또 자민당 본류가 아니고 공명당이나 공산당이나 뭐 다른 당에서 나중에 호소카 정부 연립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민당으로 합류한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하토야마하고 많이 닮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그런 배경을 가진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납니다. 아베의 최근의 외교적 수사를 하나로 표현하면 지난번 아베 담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질을 한번 들어보시죠. 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してきました。韓国、中国など隣人であるアジアの人々が歩んできた苦難の歴史を胸に刻み 저게 반성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사죄를 한 건지 아닌 건지 좀 아주 애매합니다. 저 정도의 얘기에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는 성에는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예, 못 미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도 일본의 수상이지 않습니까? 한국 수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국의 우리도 우리 국민 리더십이 국민 정서를 살펴야 되는 것처럼 국민 정서를 살피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자기 본심이 어떤지를 몰라도 저 용어가 자기가 볼 때는 이 줄타기를 교묘하게 하면서 양쪽 다를 조금 어울릴 수 양쪽이라는 게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면 만족스러울 수가 없죠. 사실 그동안에 국제회의 장면에서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베가 뭔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하면 접근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외면하셨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영상 한번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통령 표정은 냉랭합니다. 저런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남사군도에서 공해상에서 어저께 중국하고 미국 군함이 거의 충돌, 추격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친구인 일본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거죠. 여기에서 남사군도가 뭔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한국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옵니다. 남사군도라는 게 중국이라는 땅은 크지만 바다로 나오는 길이 동쪽 아니면 남쪽 부인데, 동쪽은 우리의 평택과 오키나와가 다 막고 있으니 남쪽으로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남사군도는 미국의 관할인 서태평양과 중국의 앞마당인 인도양을 연결시키는 한가운데 누워 있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무역에 의존해가 사는 큰 경제예요. 그런데 남사군도 거기가 우리 무역선이 지나가는 해상교통로니까 우리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이나 미국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국익에 위배되거나 우리 국익에 방해가 되는 어떤 행동도 우리는 편을 들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면 돼요. 국가를 지적할 필요 없이. 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정상회담의 아젠다로 저것이 이제 올라갈지 안 갈지 이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국제적으로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저 부분은 안보적이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그게 자원이 뭐 유전만 하더라도 280억 배럴이 그거 묻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실질적으로 저기 이제 군사 지배적으로 봐야죠. 미국은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저기 이제 시루지비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인공성을 만드는 것도 분란이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 관계에 대해 어떻게 개입이 된다기보다도 저 부분이 실질적으로 세계 물동량 60%가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거든요. 그 길목에 있으면은 그 부분이 어떤 국에 의해서 저것이 독자적으로 지배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도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베 우리 그 대통령이 만나면 뭔가 더 결과가 나올 텐데, 마지막으로 의원님 어떻게 우리 대통령께서 어떻게 아베와 뭘 얻어내야 될지, 얻어낼 게 있을지. 저는 일단 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위안부 문제에
또 다루지만 전향적으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또 미국에게 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윗집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장례식이라고 아랫집 세대에 못 낳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두 개를 동시에 끌고 가야 되니까 미국이 우리 편에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과 지나치게 적대되는 것은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아베를 만날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고 난 후 여당 의원들 너도나도 대통령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질설이 나오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박심에서는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상희 유덕대부총장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정명수 새정치연합 언론홍보 특위기획단장 모시고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저께 시정연설을 통해서 확 진압하고 장악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물론 뭐 여당의 단결이라든지 또 어떤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천명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뭐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야당은 장외로 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대립점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제 회담 자체를 보면 어제 그 시정연설 자체를 보면 결국은 지지자들을 위한 그리고 또 여당 내를 위한 어떤 확고한 중심축 이런 것들을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예, 있겠죠. 그러면 근데 저 생각은 이제 여권 안에서는 다시 어게인 박통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얘기했던 이제 개헌 문제, 그다음에 유승민 거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의 프라이머리나 이제 안심번호에 대한 예. 총선 문제에 이어서 요번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시 어게인 박통은 성공했으나 게임 박근혜 성공했다. 예. 여권 내에서만 성공이고 그 주제를 잘못 골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이 아시다시피 이제 교수님들의 반발이 심하시고 전문가들 반발도 심하고요. 해외에서도 이거는 역사의 역행이다. 그래서 이 주제를 좀 잘못 잡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의견이 정확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정부와 여당은 확실히 이번 계기로 더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됐다, 교통정리가 됐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저는 뭐 다른 차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 그 기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사거리에 차가 많아서 혼잡이 돼갖고 이 굉장히 교통의 정체가 벌어진 상황에서 누가 정리해야 되느냐. 신호등이 고장이 났으면 당연히 교통순경 와서 정리해야 되겠죠. 예.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국정이 혼란의 순간에 누가 나타나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 자체가 따지면 사거리의 교통체증과도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몇 개도 누구한테 몇 개도 이것이 옳게 바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누가 정리시켜야 되겠냐? 그건 정부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기본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예. 역사라는 건 사실 정리할 수도 없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운 여러 가지의 일들을 후손들한테 가르치는 교육의 문제거든요. 예. 이건 교육의 문제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이 검증 체계에서 국립화 민정에서 국정화. 국정화를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역사 오늘 얘기는 국정화 찬반 토론 아닙니까? 이 주제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어찌됐건 여당 내에서는 이렇게 다잡기를 성공을 하신 것 같은데 좀 밉보인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을 못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대통령이 꺼낼 게 아니라 내각에서 교육부 총리가 먼저 얘기를 꺼내서 그것이 수렴되는 과정이 좋았다. 근데 먼저 얘기를 꺼내지는 못할 망정 대통령이 꺼냈는데도 왜 열심히 안 하냐? 황우여 교육부 총리를 향한 비판이 많습니다. 당연히 비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황운하 부총리가 굉장히 적절치 못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황운하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면은 어제 같은 시정 연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한 톤으로 아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결국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참모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주간 부수가 바로
교육부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은 그건 역대 정권을 통해서도 똑같이 참모들을 느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우여 부총리의 이번 국정교과서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행정에 대한 능력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김무성 대표, 김재원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당을 더 이렇게 장악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두 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에 대한 경질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주장이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주무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파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의원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서른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경질론 나오면서 어찌 보면 제대로 안 하면 경질할 거야 이런 어떤 압력을 주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사건을 보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의 통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준 건데요.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의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평가할 게 없다. 두 번째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모든 여건이 대통령 눈치만 본다.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한다. 이런 문제거든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서 이걸 주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청와대 눈치만 본 겁니다. 그 얘기는 어저께 문재인 대표께서 이렇게 장애 집회 때 얘기한 게 있죠.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자기가 추진한 게 아니고 윗선에서 시켰다. 이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요 증거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뭐 정두현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나 많은 여권 내부도 사실 이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게 밀고 나가고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 김무성 대표가 기가 꺾이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발언을 못하는 분위기죠. 이렇게 국정을 계속 끌고 나갔던 과거의 사례를 또 한 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 추진 주체가 누구냐를 제일 먼저 사실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런 국정화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교육부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부터 사실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이 소신이 일단 검정 강화론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이제 대통령하고 좀 틈 사이가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걸 추진할 때 교육부부터 일단 좀 설득을 해야 된다 봅니다. 교육부 자체가 스스로가 나서서 이 문제를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정당이 나서버린 거예요. 새누리당이 나서버리니까 이 문제가 이상하게 정치 쟁점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당히 이런 스텝이 꼬여버린 걸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정치권이 교과서 문제를 개입함으로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이제 이념 논쟁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MB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아니면 뭐 DJ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1차적으로 이 국정화에 대한 역사 문제가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첫 번째 원인은 정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 타당적이고 자율적으로 또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스탠스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우쪽에서 보면 좌편향이다 그러고 좌쪽에서 보면 우편향이다 그러고 이런 논란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정교과서든 거민정 교과서든 사학의 영역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뭔 영역이면은 우리나라 법질서에 근거해서 이것이 헌법질서에 만들 것이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보편 타당하냐 이대 문제.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냐 아니냐 이 문제. 그 다음 교육과정과 교육에 충실하냐에 대한 문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한 가지라도 문제가 되면 이것이 거민정 대상이든지 국정교과서는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래 논란이 되는 거야. 그동안 지금 왜 그런 논란이 되느냐. 이 보편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에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보편 타당이라는 것은 그만큼 객관적이고 명쾌하고 사실 입각해야 됐는데 그 역사 교과서가 논란이 된 그 자체가 보편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같이도 상당히 뭔가 회색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자꾸 취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일단 책임이 있다는 더 거죠. 중요한 문제는 사실 어저께 시정연설의 주제는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내년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와 설득을 보여주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또 오자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조율을 해서 대화와 타협을 해서 내년의 일들을 우리 민생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처리해야 될 개혁 입법도 많고요. 그래서 이 뭐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정연설의 대부분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국정화 문제가 왜 지금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아니요, 안 되신다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합니까 정말? 저는 뭐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는 거죠. 여러 생각이 있다는 거죠. 저희께서 뭐 그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 부분도 있겠는데 이렇습니다. 시정연설이라는 부분은 국회법 84조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예산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거 국민한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은 국정의 통수권자로서 수반자로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철학과 생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부분은 지금에서 가장 국정의 혼란과 중심에 있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앞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대통령 이 혼란의 채증의 상태에서 교통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예. 그 차원에서 이야기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아니 제가 말씀드린 예. 게 이제 시정연설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언급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3년 연속 원래 과거에는 첫 해만 하고 다 국무총리 대독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해가 국정원 댓글 문제 얘기를 하셨고 또 세월호 문제는 비껴나갔지만 두 번째도 시정연설 하셨고 이번에 세 번 다 매년 하셨어요. 저는 그거는 소통에 대한 의지라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터넷에 젊은 친구들의 회자되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첩공주고요. 하나는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빔인데 예. 우리 네 이제 국정을 운영하면서 그 내부에서는 레이저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어저께 국회에서 그 레이저빔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자라는 건데 레이저빔이 한번 국회에서 들어볼까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첩공주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꼼꼼한 기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꼼꼼함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레이저라는 것은 꼼꼼한 문제는 지도자의 카리스마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저께 대통령께서 그 말하는 부분인데 동일한 사안을 놓고 너무 한쪽에서는 이렇게 공주 이렇게 양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보시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저 교과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왔느냐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께서 저 말을 하시면서 편향 교과서 안 나올 거다라고 어찌 보면 대국민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물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저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왜 국정화를 해야 되는가? 지금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이제 문제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검정 체제에서 왜 국정화를 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일단 대통령의 이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점도.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라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부심을 심어줘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의 그 내용들에 보면 우리의 위대한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실제로 이만큼 있는데 그보다는 좀 덜 자부심을 느끼게 기록된 측면이 있지 않냐. 그런데 예. 그걸 예를 들어서 검증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증에 지금 일본에서 보면 검증하는 거 보면 책이 책이 한 권 정도 됩니다. 검증 기준. 예. 우리나라 17자리 페이지죠. 자, 그렇다면 검증을 누가 합니까? 교과부에서 교과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검증을 좀 더 꼼꼼하게 하면서 예. 검증을 철저히 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정화로 통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 문제를 왜 국정화로 해결해야 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절대 내부터 그것을 막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역사책의 문제는 최종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발언하는 거거든요. 자, 그 문제는 역사책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좀 판단하신다는 문제.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요. 편향적이거나 미화하지 않겠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 정말 중요한 건 왜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국정화 문제를 이슈를 들고 나왔는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추세에서 일단 그 추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조선시대에도요. 그 전 자기 부친인 전 왕 때의 일기를 본인 자식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정치가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자가 만드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네네네. 그렇네요. 아버지를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전 대통령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면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지금 있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2008년도에 뉴라이트의 교과서 출판 기념회 때 훌륭한 교과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그 교과서가 식민지 근대화 문제나 5.16이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됐던 교과서입니다. 예. 그 문제를 칭찬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교과서를 올바르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한 것들이 미심쩍은 게 많습니다. TF팀 몰래 꾸렸고요. 그다음 예산도 몰래 했고 공개적으로 안 했고요. 논란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심들이 많은데 이걸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국정화 문제를 국정 최고
통수권자가 이 시점에서 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왜 하필 지금 와서 국정교과서를 하느냐, 역사에 대한 부분을 정치권이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 차치하고더라도 지금 왜 해야 되냐? 지금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국정 지도자로서는 당연히 이 상황 자체가 이대로 방치되게 되면 더욱더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역사 교과서의 편중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되어 제기되어 왔었고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어 왔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하필이냐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이게 뜬금없이 지금 국정교과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작년에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야당이 반대를 많이 했고 정치권에서 부담이 된다 말해서 정부 행정적 차원에서는 못하기로 미뤄졌던 겁니다. 예. 그러나 2015년 들어와서 이것이 교육과정에 대한 확정 고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야 되냐면은 금연전으로 가든지 국정으로 가든지 원래 안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이 바로 비로소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걸 것이죠. 일년을 미룬다고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저는 그런 문제 이제 믿게 보려고 그러면 한없이 믿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혼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국정화 문제 때문에 가장 큰 혼란은요. 새누리당이 전국에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프랭카드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내렸는데요. 그다음에 6.25 전쟁에 대한 책임 남북 공동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얘기를 했고요. 그 오해 사기에 또 교육부가 그 자료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검증 전의 자료였던 게 다 밝혀졌고요. 누가 정말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그리고 편향을 얘기하셨는데 의원님 그 얘기 그만 하시죠. 편향적이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네. 저도 교과서는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남북 공동이 6.25의 책임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제 눈으로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또 우쪽으로 편향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자리가 그것을 옳고 그러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좋습니다. 어차피 양 극단에 계신 분이 충돌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종걸 대표는 대통령 무속인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저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저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또 국회의원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그런 예. 정도 품위를 가지고 좀 예의를 가지고 비판하더라도 사실 저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프랭카드 들어서 만드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야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좀 품위 있는 용어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얼마든지 뭐 용어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종걸 대표가 조금 자극적인 용어를 하는데 결국 지지자들을 위해서 조금 자극적인 용어를 하는데 지금 이 논쟁 오히려 더 저렇게 하면은 정말 다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좀 더 품위 있는 용어로 한다면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이성적인 문제지 절대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저런 것들은 정말 저는 적절치 않다고 그런 봅니다. 건 어떻습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고시를 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뭐 촛불 집회도 하고 뭐 버스도 타고 투어도 하고 할 겁니다. 투어하고 촛불 들고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렇게 양극단에서 싸우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진절머리를 내거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한 생각도 듭니다. 그 전에 이제 아까 막말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저는 품격이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막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이제 국정화 되면서 우리 여당의 대표나 아니면 국정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부모나 뭐 친일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에서도. 왜냐하면 이 국정화의 문제는 그 한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저는 하여튼 이 문제를 빨리 좀 수습을 해야지 이것을 꼭 이데올로기 싸움처럼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 극한적으로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미 선언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충돌로 가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막말로 풀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게 냉정하게 이게 국정화로 가는 길이 맞냐 안 맞냐를 저는 맺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선거와 이게 맞부딪히면서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표도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국정화 문제 딱 오니까 결국은 정치 논리로서 이제 문제가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선거 경쟁으로 가버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선거 쟁점으로 가버리고 지금 투어도 하는 것도 보면 사실 국정화 문제보다는 오히려 선거운동하는 좀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청와대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을 새로 만드는 거 아닌가, 여기에 우리 야당이 말리는 거 아니라는 사실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어저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그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좀 이 태도가 어쨌든 이데올로기는 내년 선거의 프레임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고집과 아집이 딱 보였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옳지 않은 길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에게 물어라. 왜 대통령이 네. 하냐 그랬는데 국민 다수가 절반 이상이 국정화를 찬성하면 국정화 찬성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래서 지켜보시죠. 저는 지켜보시죠. 충분히 양쪽의 주장을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지 말고 그러면 충분히 주장을 해서 국민들의 흐름들이 어떤지 그리고 또 전문가의 흐름이 어떤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 문제를 정치의 이데올로기를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아니 이 사람 이건 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초창기에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찬반이 반반 팽팽했습니다. 지금은 반대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처음이나 지금이나 새정치 야당 쪽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그때는 반반이니까 고민 좀 해보자. 국민이 뭐 찬성하는 사람도 많네 하다가 이제 바뀌었습니까? 고민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론 따라간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국정화가 꼭 필요하다가 만약 3분의 2 국민이 하면 아무리 야당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저는 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가 먼저 했니, 야가 먼저 했니, 이 논란 자체가 사실 우매한 논란이거든요. 예. 뭐냐 그러면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기획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의 90%, 100% 가까이가 짜장면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장면을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국어학자들이 그랬죠. 예. 그래서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게 자장면이 하는 것이 맞는지, 짜장면 부르는 것이 맞는지 결국은 짜장면이 됐습니다. 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적시를 했습니다만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이야기해라 그런 논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새정치는 새정치대로 새는대로 여기에 정치적인 함수가 있는 겁니다. 없다고 말 못하는 것이죠. 아니, 왜냐 그러면은 네. 새정치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좋은 깃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울고 싶다 뺨 맞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학자의 많은 분들이 집필 거부를 하고 있고 외국의 유명한 석학들도 역사에 역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정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정교과서의 논란이 오늘만 있었던 어제 오늘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92년대 헌법재판소 결정 사항이 하나 있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중국적 국어교사들이 이 국어교과서를 자유발행제로 하자 이런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때 헌법 소원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 자유를 보호해야 되고 그중 보호해야 된다면 그중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학년과 학과에 따라서 어떤 교과서를 자유발행제로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경우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역사가 옳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편향적이고 안 편향적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92년도 헌법재판소는 또 이런 결정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아니고요.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사의 경우는 다양한 견해 소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이 헌법재판소에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이따가 방송 후에 두 분께서 말씀을 좀 더 하시면 좋겠고요. 손학규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학규 대표께서 야당의 원로시고 야당 지도자신데 집거 중에서 음악회를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는 해외에 강연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음악회 참석하는 것과 해외에 강연을 하러 간다? 좀 더 적극적 정치 복귀에 대한 뜻을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론 정치인 행보를 이렇게 보면 분명히 네. 다른 차원의 행위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악회나 이런 행사는 일단적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외국에 가셔서 직접 강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계 복귀할 때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가다가 결국 이제 강연 정치를 통해서 조금씩 현실 정치에 이제 발을 들어놓으셨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문재인 대표 여론조사가 김무성 대표보다 더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김무성 대표가 8%, 9%, 문재인 대표가 8%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또 박원순 등등에서 높게 나왔거든요. 즉 그렇다 보면 야당에서 지금 호남권에 있어서 지지도 흐름을 본다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체제로서는 과연 내년 총선 갔을 때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밑에서 일어나면서 결국 손학규 대표의 행보도 좀 빨라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손학규 어떻습니까? 야당 쪽 인물이시니까 손학규 대표가 대안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주일보의 어제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에 이제 잘 아시는 총장님 때문에 이제 강연은 가시는데 지금 현재 전라도 강진에서 흙집에서 살고 계신데 올 겨울을 날 채비를 해서 나무도 실어 오시고 바닥과 벽지를 새로 하셨다는 기사가 광주일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730 보궐선거를 책임지고 은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근데 본인이 또
그 여론조사 기간에 거부를 했지만 당연히 또 상위권의 대통령 예. 후보인 것은 분명하고요. 예. 그 5개월까지는 편하게 쉬게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을 것 같다. 당연히 총선 때 저희 야권이 전체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예. 당연히 함께 하셔야 될 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전 대표께서 대권 꿈을 과거에 꾸실 때 당시에 내세운 모토가 하나 있죠. 표가 저녁이 있는 삶. 저도 저녁이 있으면 좋겠는데 손학규 대표가 하는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저녁이 있는 삶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하루 일 끝내고 하루 일 끝내고 하루 일 끝내고 이제 가슴은 열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올겨울은 가만 놔두도록 그냥 가만히 계시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신당 동력이 지금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어찌됐건 야권 내 갈등도 좀 봉합된 느낌이 있고요. 새정치 내에서 신당 동력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올겨울에 손학규 대표가 정계 복귀 행보를 한다. 본인한테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내년 총선 이유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의 생각과 아마 이제 야권의 좀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화 문제로 해서 사실은 이제 신당의 동력이 거의 떨어져 버렸거든요. 예. 결국 이제 연대의 움직임을 가면서 결국 문재인, 천정배, 뭐 지금 심상정 이렇게 연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야권 전체가 힘을 한 곳으로 좀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국정화 문제가 그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핫 이슈가 될 것이고 예. 결국 야권이 뭉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명분이 손학규 대표한테 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본다면 저는 가능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권에서 나오셨으니까 손학규 대표가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까지는 아니어도 야권의 새로운 그러니까 범야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범야권의 소중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거꾸로 중심과 야권 연대가 그렇게 틀을 만들어지면 당연히 내년 총선에 손학규 대표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더 힘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중한 분과 중심은 좀 다르거든요. 중심은 살아있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걸 중심이 어떤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과거에 곰팡이처럼 마음이 또 생겨난다고 하는데 네네. 정치의 꿈은 쉽게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정교과서 논란 방금 전에 말씀 나눈 데서 보셨듯이 이렇게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정화 반대 투쟁을 하는 친북 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널리 있던 얘기긴 한데요. 북한이 이례적으로 지령문이라는 걸 내렸습니다. 지령문. 뭐 우리 남한의 혼란을 뭐 북한인들 원하기는 한데 이번에는 교과서 관련해서 노동신문에도 실리고요. 예, 노동신문에 실린 글을 한번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남한 내 역사 교과서 논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국정화 반대 열기로 뒤덮여 있다. 거의 광우병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호도를 하고 있는데 민중 총궐기 투쟁 열기를 높여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 기자회견, 토론회, 시위 계속하고 폭로하라를 제야 모임 적극 활용하라. 상투적인 북한의 수법입니까? 아니면 저런 말들이 실제 남한 내에 우리 한국 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게 과거에 보면은 이제 지난 목함 주례 사건 때 보면은 이쪽 제야가 잠잠히 있다가 그러니까 일부 그 야권에서 그러다가 북한에서 한마디 발표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나 이번은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우선 여기서 시작이 됐고, 예. 그 전에 북한에서 뭐 이와 같은 지령을 내보냈다는 적어도 언론 보도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의 지령과는 상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네. 그런데 예. 문제는 그게 아니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행동을 보면은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북한도 반대하고, 예. 또 한국의 야당도 반대하고, 생각이 같지 않느냐.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천안함 침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서도 상당히 많은 야당 인사들이 북한의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같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생각이 같다고 그랬죠. 같은 편이란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이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런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됐을 때 북한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북한의 생각과 비슷하거나 같게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저걸 딱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 야당이 북한과 유유상종이란 소리를 들을 행위를 하고 있는가? 예. 그게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교수님, 근데 정반대로 생각하면 북한이 저렇게 해주면 오히려 야당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야당은 나름 순수한 의도로 하는데 북한이 도와주니까 괜히 종북 프레임에 갇힐까봐 오히려 야당을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건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 시작은 야당이 시작을 했는데 북한이 저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예를 들어 천안함 사건 같은 것은 누가 먼저 아니라고 그랬는지 그게 이제 뭐 음모다 뭐 그랬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요. 문제는 뭔가 하면 항상 상당히 많은 이슈에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생각이 비슷하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게 지금 만약에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거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교수님 이제 지금 야당과 같은 궤를 쭉 해온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뭐 우리나라 경제 뭐 여러 가지 국가 상황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굳이 예를 들어서 현 야권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북한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에서 비슷한 생각을 보여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는 걸 보면 생각이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건 유유상종 아니냐.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 핵무기라든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한국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생각, 우리 그 야당의 생각이 북한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다 보면 경제도 관련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안보죠. 안보에서 우려가 된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이 이제 촛불 들고 광화문에도 가고 전국에 버스 타고 투어도 합니다. 이제 버스 타고 다니는데 일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촛불 들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촛불이 활활 타올라서 광우병 때처럼 돼서 국정화를 저지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막 교과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좀 그렇게 그게요. 좌든 우든 별로 동의를 그게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쇠고기 문제는 국민 건강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많은 그 젊은 엄마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역사 교과서가 이렇게 되는데 입시가 어떻게 되냐. 아마 그게 더 걱정일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내 주머니에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관계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프레임이 어떻게 잡혔냐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를 친일 미화하고
독재 찬양이라고 비난하고 있거든. 일종의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인신공격하고 네. 있죠. 근데 그런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하면 반드시 역풍부입니다. 아. 네. 네. 이 인신공격이라는 것은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신공격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이거를 지난 2012년도에 검증을 해봐서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역사 인식에 대해서 박정희 독재에 대한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게 그 당시에 야당의 요구였다. 야당과 제야의 요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의 한 달 반 이상 계속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 이제 다른 조사와 같이 해봤는데 해보니까 국민들 그거 아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인신에 대한 인신 공격성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절대 성공할 수 없는데 지금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친일미와 독재 찬양으로 인신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네, 아버지를 거기다 연결해 가지고 인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식의 인신 공격은 절대 맥히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야당 쪽에서는요, 뭐 정교조라든가 교사단체, 뭐 또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겠죠. 역사학자, 뭐 학부모, 인부 싹 모아가지고 뭐 토론회도 하고 한다는데 이런 것도 효과가 없겠습니까? 효과 없죠. 왜 그런가 하면요. 너무나 단호하게 효과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정말 그분들 유유상종의 모임이거든요. 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요. 그런 모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유권자는 이런 모임 없어도 정부 여당 반대합니다. 아, 이런 모임 없어도 반대다. 네. 그러니까 내가 우파 유권자들 가운데서요, 교과서 파동으로 정부 지지하다 야당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보세요. 아, 어차피 자기들끼리의 자기들끼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끼리 단합대회다. 으쌰으쌰하는 거죠. 네. 여야 각자 단합대회. 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크게 덕을 보고 있죠. 자기 집결? 지지자를, 그러니까 야권의 지지자들을, 흩어질 수 있는 지지자들을 지금 집결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야당 분열, 야당 내분을 딜레이 시키고 있잖아요. 연기시키고, 종합시킨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별로 중요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는데 정부가 최근 이른바 진보단체의 북한 방문을 굉장히 늘고 있고요. 정부가 다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 교류를 좀 시작을 해서 어떻게 남북 간의 화해의 물꼬를 트보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진보단체의 북한 방문을 계속 정부가 많아지고 승인해 주는 것은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글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승인해야죠. 그러니까 이효 여사도 합법적으로 방북할 수 있으면은 딴 사람도 방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법치국가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정말 아무도 낭만적인 생각인가요? 아니요, 납득되지 않을 거예요. 납득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방문 목적이 합법적이면은 우리 법에 의해서 승인을 하는 거지 정치적인 배려에서 승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승인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승인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가는 것은 법적인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겠죠. 뭐 저희가 늘 뻘에 오랫동안 봐와서 알지만 또 가서 잘 갔다 오시고 다 기분 좋으면 좋은데 또 북한에서 또 이렇게 막 그걸 자기 선전에 이용하고 뭐 또 나만 욕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나 우리 국민도 하도 많이 봐서요. 이제 상당히 교육이 됐을 겁니다. 교육이 많이 됐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방송 직전에 이제 오후 4시에 청와대에서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다. 그동안 싸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싫은 아베를 또 왜 만납니까? 그거는 아마 제가 모르긴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한테 주는 선물이겠죠. 오바마에 주는 선물이다. 누가 줍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에 대한 오바마 만났을 때 거기서 오바마하고 약속을 했을 거예요. 아베 좀 만나주라. 만나주라 그러니까 만나겠습니다. 그러고 왔겠죠. 좀 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갔으면.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대통령이 아베 3년 이상 냉랭하게 하다가
아베는 좀 만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만나주는 것이 오바마가 만나달라고 했다. 네. 네, 그런가 하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예. 한일 관계가 풀려야지, 그런 문제도 풀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뭐 친한 친구 둘이가 싸우니까 둘이 그렇죠. 좀 뭐 이런 건가요? 불편하죠. 불편하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는 것이 오바마한테 대단히 불편하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에게 선물을 줬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럼 우리가 받아온 선물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오바마가 원하는 대로 아베 만나주는데 네. 오바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줬습니까? 오바마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를 줬느냐 만나줬잖아요. 만나줬다. 지난 6월 달에 만나기로 하고 연기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고 만나준 거고 뭐 그다음에 말하자면 심볼릭한 거죠. 상징적인 상징적이다. 거죠. 예. 네. 그 이번에 아주 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빈관에 묵으면서 뭐 예.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도 갖춰주고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 이번 방미에서 뭘 얻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가 편안하게 끝나게 하고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CSIS에서 연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CSIS,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얻은 거죠. 얻은 거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막 싸웁니다. 네. 뭐 군함끼리 추격전을 막 하고요. 미국에서는 우리 편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 편 좀 들어달라고 미국이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 전에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의제보다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임진왜란 전에 조선통신사를 보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고 왔습니까? 그걸 지금 400년이 지난 오늘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를 푸대접을 했다. 그거는 400년 동안 400년 500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 아베를 푸대접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만나기로 했으면은 따뜻하게 접대하고 시진핑 수상에게 해준 만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진핑 주석만큼 에게 해줄 만큼 대접할 뭐 만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받고 싶은 대접만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외교 관계 아니에요? 받고 싶은 만큼 해주라. 대접받고 싶은 만큼? 그럼 대접해줘라.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 편 들어야 돼요. 미국 편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사람들이 그게 잊고 있는데 오늘 재보선 미니 재보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결과가 뭐 교과서든 뭐든 여야 뭐 여론을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될 될 정도입니까? 글쎄요,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 4월 네. 총선이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제가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예.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예. 그 경우를 대비를 하라고 그랬죠. 제가 어저께 대비를 해야 된다. 예. 대통령도 준비해야 되고 대법원도 준비하고 또 헌법재판소도 그런 정말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법적으로 검토를 다 맞춰놓고 오늘 그 문화일보에 보니까 어떤 법적 선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놓고 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대비를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그 조선일보에 글을 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지금 뭐 전국이 거의 교과서로 쫙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한쪽은 희망버스 뭐 촛불 들고 한쪽은 반대하고 이런 식의 극한 대치가 내년 총선 직전까지 이어지면 어느 쪽에 더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영향이 있을까요? 이어지지도 않겠지만요. 예, 이어지지 않는다? 네, 이어지지도 않겠지만 이어진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건 주머니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예? 호주머니. 네, 호주머니와 상관이 없다. 예. 그런데 지금 완전히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인신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근데 양쪽에서 서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이슈가 중단이 될까요? 매일 촛불 들고 하는데요. 맨날 촛불 들어도요. 예. 추워져 못할 거고 공천
공천 계절이 시작되면 못하겠죠. 공천 계절이 되면 못한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촛불이 계속되겠어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도 이쪽 저쪽 공격이 많아서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번 교과서 얘기를 꺼낸 게 정치적 카드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집권 과정에서 하고 싶었던 하나의 정책 또는 정치행위입니까? 이번 교과서 문제요? 예.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 보수 우파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꺼내셨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네. 예. 결과도 대통령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제는 한 번 하고 끝내는 분이니까 밀어붙이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번에 전두환 대통령 그 추징금 받아내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을 야당도 못 받아냈어요. 그걸 받아냈잖아요. 예.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관철시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쾌도를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